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 중심 연합비례정당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시죠. 시민을 위하여가 중앙당 창당을 완료하고 정당 등록증이 배부된 첫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 계층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이슈들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감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이제 싸우는 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말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우울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 블루의 합성어입니다. 재난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심리 방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방역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백신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말 들어봤습니다. 방역의 핵심이라고 표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집안에 있더라도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4부 안 아픈 대한민국에서 다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파트너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함께하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은 정치개혁연합은 격앙된 반응입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와 더불어 협상 책임을 맡았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징계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민주당이 비례연합 파트너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민주연구원으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았다. 통보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지난 2월 28일 날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에 처음으로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당원 총투표를 거쳐서 민주당이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협상 책임을 맡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 어제 오전에 이제 갑자기 어쨌든 시민을 위하여 하고 시작하면서 계문 발차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해왔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양정철 원장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거는 시민을 위하여하고 통합을 해라. 예. 화요일까지 또 윤호중 사무총장은 수요일까지라고 해야겠는데 통합을 해달라고 요구한 시한이 지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어제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가 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시한도 안 됐는데 그러면 조율이나 조정을 좀 더 해보자.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정철 원장은 이미 자기들은 결정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좀 진행을 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일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17일 날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17일도 오전에 그렇게 일방적 통보가 왔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좀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이게 뭐 그냥 두 플랫폼 중에 어느 하나를 뭐 선택한다. 그거야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그동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연합이 논리적 근거라든지 이론적 근거들을 많이 제공을 했고 또 여기에는 이제 민주화운동 하셨던 원로들이나 시민사회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좀 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의혹을 갖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네, 뭐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갖고 계시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뭐 이게 강철 원장이 이렇게 통보하기 전부터 예. 계속 여기저기서 민주당을 시민을 위하고 하기로 했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셨으니까.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개혁연합 쪽에서 뭐 지분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나쁜 건데요. 예. 자기들이 시민을 위하여 하기로 제가 보기에는 결정한 건 아주 오래전인데 예.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 정치개혁연합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신뢰도가 있는 민주화운동 원로들이나 시민사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예. 여기랑 하지 않고 사실은 뭐 시민을 위하여는 저는 선의로 참여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좀 성향으로 보면은 이제 뭐 친문 친조국으로 분류되는 성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누가 보더라도 연합정당의 플랫폼으로는 정치개혁연합이 더 객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 객관성을 흐트리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정치개혁연합 같은 경우가 무슨 지분 욕심이 있다든지 예. 저희는 뭐 처음 출범할 때부터 출마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 번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정치개혁연합이 무슨 독자적인 정당을 할 욕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민주당에서 흘렸는데 이게 다 언론에 흘린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총선 끝나면 다 시민사회 활동으로 복귀하는 걸로 그것도 역시 여러 번 기자회견으로 밝혔는데 정리해보죠 그러면 일단 네네. 지분 요구를 주장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 원로들이 많이 있는 정치개혁연합은 아무래도 껄끄러우기 때문에 네네.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 요구 같은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길래 만나서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예. 아무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총선 끝나면 당연히 원래 하던 활동들로 복귀하는 거다. 예.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그 관계자에 비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으로 선택하기로 이미 민주당 핵심들이 정해놓고 양정철 원장을 포함해서 그것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일종의 마타도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계시는군요. 예.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양정철 원장이 개문발차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치개혁연합이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문발차라는 표현은 어제 오전에 썼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그 시민을 위하여 대표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개문발차라는 말은 썼지만 이미 문은 닫혔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문발차라는 표현은 사실은 기반인 거죠. 어제 오전에는 개문발차라고 했고,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무리 정치의 세계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정치 도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핵심이 어쨌든 양정철 원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녹색당이라든가 미래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따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까? 문을 닫혔다고 하니까? 그 문을 닫혔다는 표현은 오늘 오전에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서 그분들이 하면서 녹색당 미래당도 통합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개문발차라는 표현을 써놓고 오늘 아침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우희정 교수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예. 정당들은 그렇게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민사회에서 후보를 영입하거나 추천받아서 개인을 그렇게 공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연합정당을 하면서 정당들의 참여는 시간이 없어서 제한하고, 그런데 개인들은 영입하거나 공모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개인을 개별적으로 공천한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연합정당이 아니라 위성정당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거라서 저는 뭐 이게 뭐 연합정당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프로젝트에 이렇게 지식인들이 개입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추가 협상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 뭐 저희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시민의 위하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예. 이 기획을 어쨌든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 기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이 민주당 분이기 때문에 예. 양정철 원장이 예. 민주당 지도부가 양정철 원장을 교체하고 징계해라. 예. 그리고 선거연합정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획인데 이 기획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오늘 했습니다. 요구 조건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번 총선의 중요한 기획이 사실은 망가지는 거죠.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은 뭐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이런 선거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려고 어려운 결정을 했던 녹색당이나 미래당 같은 정말 오랫동안 활동했던 원외 정당들은 정말 이렇게 참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정치개혁연합이 해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녹색당, 미래당, 뭐 민생당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치개혁연합이 쭉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게 어제 오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오늘은 저희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요구사항만 정리해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고,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위성정당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이 된다면, 예. 저희가 다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연합정당은 워낙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예. 짧은 기간에.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예. 제대로 된 연합정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정도까지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잘못 진행되어 왔던 과거 이 일들을 반성하고 좀 진정한 의미의 연합정당을 만드는 일에 좀 참여해 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그럼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시민을 위하여가 중앙당 창당을 완료했고 정당 등록증이 배부된 첫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그러면 명분 쌓기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쟁점이 아닌 게 지금 여기 정치개혁연합도 시도당 창당 완료했고 오늘 중앙선관위에 등록 신청서 접수했고요. 사실은 어제 접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참여할 정당들하고 당 명칭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접수를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됐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여 한다. 그거는 뭐 전혀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쪽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글쎄, 저는 이제 이 선거연합정당 제안이 정말 미래한국당이라는 일종의 꼼수 정당이 생기면서 정말 그 민주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대안이거든요. 예. 근데 이 대안을 사실은 가장 이 대안에 대해서 절박하게 필요성을 느껴야 될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안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정말 이 총선 국면에서 오히려 악재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 또 민주당 당원들은 지금 선거연합정당을 만드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당원 투표까지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실제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루빨리 민주당 지도부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들어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죠.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3명 추가되면서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88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만 환자 57명과 직원 18명, 모두 7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초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지난 10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계속 출근을 해서 근무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늑장 대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곳 외에도 배성병원과 수성요양병원 이런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모두 88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전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분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에 너무 놀랄 일도 경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30% 했다고 오전에 얘기했으니까 더 진행됐을 거고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대구에서는 오늘 폐렴 증상으로 17세 청소년이 사망해서 코로나19 검사 중이라고. 네, 그러니까 오전 11시 15분쯤에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소년이 갑자기 숨졌는데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기저질환은 없었는데요. 네. 생전 통상적인 이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사후 검사를 했는데 일부 언론이 이 환자 소변을 통해서 양성 결과 나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대병원 측은 아까 오후 4시 기준으로 현재 사망자 소변에서 양성이 나왔는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조사 그리고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겠네요. 네. 경기도가 다중 이용시설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라고 노력했다. 하지만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의 확산 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15,0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업소들은 감염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나 종사자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 출입 금지를 해야 되고요. 이용자 명부 작성, 또 관리, 또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지켜야 돼요. 이걸 위반하면 법에 따라서 고발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위반 업소는 고객을 모으는 일도 금지가 되고요.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이런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예. 이런 조치는 이번에 경기도 내에서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가 돈을 푼다고 하는데 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전북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정부의 예배 자제를 지목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다윗의 범죄와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과는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날 이후로 코로나는 소멸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찾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린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축복은 바뀌어서 저주가 찾아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배 자제하라는 이런 권고 자체가 이런 전염병을 불러온 그런 원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교 영상이 SNS에 올라왔어요. 이 교회 SNS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퍼진 거죠. 근데 이 논란에 대해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발언은 대중이 아닌 신앙을 가진 신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SNS에 게시가 돼서 일반 시민들도 그 영상을 볼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발언은 신앙심에서 나와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민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개중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네. 중위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우선 이게 추경 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약 117만 7천 가구입니다. 그리고 3,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원 대상이 뭐 그 추경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1,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인데 가구당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원 지원 형태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박원순 시장이 정부의 대책을 좀 비판했어요. 정부가 좀 더 세게 돈을 팍팍 풀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현금을 좀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좀 안타깝다는 식으로 비판했고요. 지금 미국은 $1,000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25만 원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도 뭐 50만 원, 네. 30만 원인가 한다고 52만 7천 원씩. 50만 예. 그래서 지역도 하는 지자체도 하는데 왜 정부는 못하느냐, 좀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 아마 이런 주문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제적으로 도입 대응을 안 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카드 연체나 뭐 빚을 냈다면은 빚 연체가 됩니다. 금융권이 또 부실화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금융권 부실화되면 예전에 우리가 맞이했던 2008년의 리먼브러스 사태나 IMF 이런 데까지 영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현금을 풀어서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1조, 약 1,24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대단한 규모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맨 처음에는 뭐 독감 같은 거다라면서 좀 비웃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 TF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크게 가겠다라고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추진해온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는 여러 달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하고 싶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걸 시사를 했습니다.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부양책을 설명한 다음에 취재진과 만나서 큰 숫자다, 경제 $1조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 지금 미국이 뭐 휴지를 포함해서 사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막는, 공포 심리를 좀 수그러뜨리는 그런 목적을 가진 현금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알아보죠. 미래한국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최근 논란이 된 비례대표 명단의 교체 여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지난 16일에 이 한국당 공관위가 마련한 46명 명단 중에 당선권에 해당하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일부 제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운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5명 이상 제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운천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 수정에 부정적이었던 공병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 위원장이 뭐 소신에 따라서 뭐 전투력을 갖춘 정말 인재를 선발했다라고 공언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1명 정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고위의 설득 끝에 교체의 규모를 늘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쨌든 이 한국당 공관위가 어떤 결정이 내리느냐, 이게 좀 달려 있는데요. 만약에 통합당에서 원하는 정도의 결과가 안 나온다면 통합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비례 후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정당 다시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9일 정도밖에 없는데 빨리 만들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관위의 결정이 좀 많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당 지도부는 이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개의 정파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하 공동대표가 어제 이 민생당 의원총회에서 연합정당 참여 결의를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못 받고 자리를 떴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에서 논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계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의결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계 당직자들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참 오랜만에 또 국회에서 충돌하는 모습, 몸싸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른미래당계 당직자들과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의 당직자들이 몸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하승수 대표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참여한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 거기서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생당이 자기 가자 말자 어디 갈 데가 없어지는 건데?
뭐 우선은 시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쪽에서는 민생당에도 뭐 문은 열려 있다라고 우선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개문 발차했다고 했거든요. 예. 아직 뭐 시간은 있다는 거니까, 정의당에도 시간은 있다는 거니까 민생당에서 만약 바로 뭐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시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겠다 하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개혁연합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게 잘 마무리가 될 것이냐. 예. 최고의 의사진행 효력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요. 연합정당 참여 논의에 대해서 협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뭐 어떻게 결정하든 뭐 이 새 정파가 모인 민생당 큰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가짜은행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걸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번 달 초에 고발인을 비롯해서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 최모 씨도 뭐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원래 오늘 의정부 지검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전부터 취재진이 진을 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오늘 나오는 거 맞냐? 언제 나오냐 물어봤는데 검찰에서 안 알려줬어요. 왜냐? 법무부가 지난해 말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소환 조사하는 겁니까? 네, 소환 조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도 얘기했듯이 뭐 2주 이내에 이 의혹을 밝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묻을 수가 없는 게 공수처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어요. 이문정 검사가 2주를 이야기한 거는 공소시효가 2주 뒤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2주 안에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은 공수처가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결정할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검찰이 자기 최고 상관의 가족을 과연 제대로 2주 안에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는 2주 안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보면 기자들이나 아니 뭐 시민들도 윤석열 총장이 2주 안에 이걸 그렇게 빨리 하겠냐 이런 의혹은 가지고 있어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가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뉴스 댓글 이력을 전면 공개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본인이 써온 댓글들을 남에게 공개할지 말지 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 게시 중인 모든 댓글과 댓글 수, 받은 공감 수가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 30일 동안 받은 공감 비율, 본인이 최근 삭제한 댓글 비율도 표출이 됩니다. 또 네이버는 내일부터 신규 가입 7일 후부터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할 방침인데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한 다음에 짧은 기간 댓글 활동한 다음에 아이디를 해지하거나 휴먼 아이디를 전환하는 그런 이 댓글을 활용하는 악용하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가 있을까요? 내일부터 좀 해봐야겠지만은 글쎄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서 실명 확인이 안 되는 SNS 계정, 이걸로 네이버에 가입하면 뉴스에 댓글 달 수 없게 했는데, 지금 댓글창을 보면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출되는 통계 자료 같은 게 어떤 효과를 줄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현직 군의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자가 진단을 돕는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허준영 대위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허준영 대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 대위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체크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을 직접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만든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중증도 앱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의관, 공보의 동료들, 그리고 선후배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 저도 나름대로 제 능력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조금 복잡한 중증도 분류 기준이 발표되길래 이건 앱으로 만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밤을 새워서 제작했습니다. 예. 그 이거 어떻게 분류하는 겁니까? 환자의 중증도를? 네. 중증도를 분류하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주셔서 예. 이 분류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단지 이 지침이 항목이 20가지가 넘고 수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맥박이 얼마면 몇 점, 혈압이 얼마면 몇 점, 이런 걸 다 더한 뒤에 그 다음에는 또 10가지 넘는 위험인자는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등 그냥 암기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앱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 하루 만에 만드셨다고 하는데 원래 IT 전공하셨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취미로 조금씩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단해요. 예. 그 동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어플에 대해서? 네. 주변에서는 다행히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기준도 명확하고 매번 지침을 이해하고 보면서 계산하고 혹시 틀린 거 없나 다시 확인하고 하는 예.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앱만 보면 되는 거라서 확실히 있는 게 더 낫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어플을 개발도상국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네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상철 교수님께서 원래 의료봉사에 관심이 많으신데 앱을 예. 보시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앱이 있으면 환자가 자가로 체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셔서 예. 이제 현재 영어, 불어, 베트남어, 스페인어로 번역해 주셔서 배포된 상태이고 예. 독일어, 아랍어도 번역 예정입니다. 예. 이것뿐만 중증도뿐만이 아니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어플,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 대상인지 아닌지 이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앱으로 사실 코로나인지 여부를 마법처럼 진단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겠죠. 네, 어떨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엑스레이나 피검사 같은 것을 해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역학적 연관성, 즉 환자에게 얼마나 옮았을 확률이 높은지, 또 열이 얼마나 나는지, 또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이런 항목이 많이 해당되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들을 맨날 마주하는 의사 선생님들 5분이랑 같이 기준을 만들어봤습니다. 예, 앱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체크업이 되겠습니다. 체크업.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쓰면은 검색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현재 정책상 코로나 앱을 등록시키지 않고 있어서 예. 지금 웹사이트 ncovcheck.com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해야 되는군요. 스토어는 네네, 되고.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고 다른 앱도 많이 만드셨다고. 네. 예전에 학생 때 몇 가지 앱을 만들었었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예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터디메이트라는 앱을 개발해서 이게 국내 2위까지 간 적이 있었고, 또 이제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환자들이 간이 진단을 하고 가까운 뇌졸중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뇌졸중 119라는 앱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되면서 군의관 또 간호장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제가 저번에 전화 연결했더니 3교대도 아니고 2교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힘들 텐데. 주변 동료들 보면 좀 짠하고 그러겠어요. 네,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얘기를 듣다가도 이제 갑자기 목이 메이곤 합니다. 특히 이제 후배들이 가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연락을 해보면 웃으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 그 말이 그렇게 기특하고 존경심이 생겨서 그냥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직업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니까 국가가 부르면 또 어디든지 달려가야 하는 그런 게 있겠죠. 네. 예. 네. 지금 어땠습니까? 군대 내 확진자도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열심히 계속 치료를 하는데 이제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채팅창에 올라온 우리 청취자들 댓글 좀 보시죠. 미모지전님께서 아이고 대위님 대단하시네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체리블루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유용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커크펄펄님 머리 좋으십니다. 대단합니다. 문자로 7504님 재난 시에 군인분들의 활약이 상당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 지키는 군인들 대단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옆에 항상 군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잘 모르고 넘어가는 때가 많은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함께 고생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군의관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기는 싸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만 더 쓰러지지 않고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국민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내라고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바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위기 상황에 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군 의료 인력들 포함해서 모든 의료 인력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믿고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국군 의무사령부에서도 뭐 대구 경북이나 다른 곳으로 파견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네, 많이 있습니다. 예. 자원에서 간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네네.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또 뭐 군인들이 마스크 만드는 곳에 또 파견돼서 마스크도 만들고 있고 방역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군 의무사령부 허준영 대위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상담센터에 들어오는 상담 건수도 증가했고요.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심리적 방역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우울한 국민들, 극복 방법은 없을지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인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스트레스, 무기력증,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외출일을 자제할 수밖에 없고 네.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더더욱 그래서 더 스트레스, 무기력증,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 2월 달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일상의 중단, 좋아하는 활동도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이 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이 현실적인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감염 재난 시기에는 이런 불안이나 분노나 또 예민해지는 반응은 어느 정도는 다 정상 반응입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느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집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 둘이 한 달째 집 밖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짜증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것도 변화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밖에 못 나가면 그 상황이 이해도 안 되는데 짜증나죠. 그래서 짜증을 내고 나면 또 일하고 왔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을 봤더니 중국에서 그 코로나19 사태로 부부가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이혼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 코로나19에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일단은 과도한 불안감이 제일 큰 병의 원인일까요? 공포심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재난 상황이 밀려오면 처음에는 불안 반응이 문제고요. 그 서울대학교의 그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이 조사한 것도 두 번째 3월 조사에서는 분노 비율이 좀 더 늘어나고요. 분노. 예.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우울이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데, 코로나 블루, 흔히 블루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산후 우울감 같은 것도 이제 블루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 산모의 한 90%가 경험하는 감정이고 며칠 지나면 대개는 좋아집니다. 그 중에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는 우울한 감정이기 때문에 정상 반응이고요. 하지만 일부는 마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공포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우울감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인데 지금 한 달 벌써 넘었죠. 넘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24시간 언론에서 계속 코로나19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이 공포심 확산 이런 데 언론 보도 뉴스도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 시기에 뉴스를 꼭 봐야죠. 예,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뉴스를 틀고 있다 보면 꼼짝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게 이 시기의 불안은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불안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가 조심도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불안이 너무 없어도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불안이 너무 심해도 우리 뇌가 너무 뜨거워져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물론 균형을 잡는다는 게 매우 힘든 일이지만 적절한 불안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는 있습니다. 요즘 가짜뉴스도 판을 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입장할 때 소금물 분무기를 소독한다고 뿌렸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확진자를 늘려버렸고 이것도 허위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불안감이 커지면 이 허위 정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의심과 불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거는 오랜 역병이 있었을 때는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감염된 건 아닐까 해서 피하는 면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를 거꾸로 뒤집어 보다가 내가 찾은 정보만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죠. 뭐 염도를 올리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한번 그걸 믿게 되면 또 확증 편향으로 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찾은 거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사실이 아닐 거야. 나는 정부가 하는 얘기는 못 믿어 했는데 내가 찾은 건 믿을 때 그게 오히려 틀린 정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집에만 있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무기력적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 활동 거의 못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햇볕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봄에 특히 일조량이 늘어날 때 이제 햇볕을 보는 게 잠을 잘 자게 되고 우리가 기분이 나아지고 세로토닌이 합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에서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안전한 곳이 접근 가능하다고 하면 야외는 괜찮으니까 2m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꼭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외는 조금 이 감염 우려가 덜하니까 운동 같은 걸 좀 하셔라. 사실 우울증의 예방에서 가장 검증된 효과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유지해도 사실은 훨씬 건강한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고 저도 지난 주말에 이게 꽃을 보고 좀 움직이고 났더니 기분이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심리적 방역, 심리적 방역이 어떤 겁니까? 사실 이제 재난 시기에 정신건강 서비스라는 게 보통 학술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감염 재난 시기에는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 방역, 심리사회적 방역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감염으로 인한 건강의 위협이라든지 일상의 중단, 경제적 스트레스 같은 건 현실적 고통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불안, 분노, 우울의 문제들이 10%에서 20%의 국민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예방하고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자. 이게 심리적 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까? 사실 2만 명이 훌쩍 넘는 분들이 1577-0199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거든요. 지금? 예. 이게 내가 정상인 거냐. 대개는 이런 질문인데 사실 되게 정상이죠. 근데 하지만 그거를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스트레스 증상이 있지만 불면증이 계속 지속된다. 이거는 굉장히 정신건강의 위험 신호기 때문에 못 자면 다음날 또 힘들어지고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제가 잘 못 자거든요. 과로 아니실까요? 그래서 매일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어서 잠이 오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예, 지금 우마마님께서 댓글로 진짜 머리에서 버섯이 자랄 지경입니다. 내일은 말씀해 주신 대로 낮에 살짝 공원이라도 다녀와야겠어요. 이렇게 외출하고 또 야외 외출입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실내 운동 말고 야외 운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 그래도 안 풀린다면 1577-0199? 예, 1577-0199로 연락하실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게 이제 뉴스를 딱 정해둔 시간만큼만 본다든가.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럴 때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분들, 부모님이라든지 좀 혼자 고립돼 있는 사람한테 또는 뭐 현장에서 고생하는 뭐 방역에 투입된 분들이나 의료진한테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걸 글로 써보는 감사 편지 같은 걸 써보는 것도 오히려 내 마음을 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실 만성 스트레스가 면역력이 가장 좋지 않거든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바이러스랑 싸울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국에 트라우마 센터가 몇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상담받고 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뭐 사실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법에 의해서 생겨서 이분들은 또 지금 확진자 분들의 전화도 받고 현장에도 출동해 있고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도 있고 많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로 전화를 상담하실 수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증 환자분들이 입소한 생활치료시설 같으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맡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오늘 한 대여섯 통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런 주변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게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런 도움을 청하는 게 무슨 뭐 나아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신건강 상담 전화라는 게 꼭 정신건강의 문제가만 다루는 게 아니라 각종 사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힘드신 분들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로 6817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새벽에 집 주변 공원 나가서 뛰고 또 뛰고 속과 몸이 다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좀 적은 시간에 물론 뛸 때에 새벽 특히 햇볕 보고 뛰는 게 더 제일 좋습니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도 한 3번 이상은 30분 이상 햇볕을 보고 움직이면은 그게 우리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같은 날씨면 너무 좋겠네요. 햇볕도 좋고. 다행스럽게 좀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서 지난 주말부터는 그래도 대구에서도 조금 야외로도 나오시고 했다고 하는데 이 오히려 이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부딪히고 싸워 이기려면은 밖으로 나가 움직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족 단위로 가서 조금 운동을 해도 좋겠네요. 그러면 너무 집 안에만. 그렇죠. 몸을 움직이는 운동 같은 건 지금 못 하겠지만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산책 같은 거 접촉하지 않고 산책하고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요즘에 오히려 그래서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7477님도 반려견과 호수공원 산책하는데 너무 좋다고 이런 댓글 주셨고요. 아나무인님께서 저는 애들하고 24시간 있어야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뭐 맞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뭐 또 유치원, 초등학교 보내서 그 시간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보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 뭐 지금 많은 호소를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도 늘었는데 이게 아이도 사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솔직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힘들다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라면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이 바이러스라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도 학교도 유치원도 못 가서 친구도 못 만나고 힘들 거다라고 공감해 주시고 아이가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도 탓하기보다는 이때 오히려 나중에 그 아이도 성인이 되면은 어떤 재난이나 위기에 맞서 싸워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예. 그때 우리 부모가 이렇게 대처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또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모가 그 육아 스트레스로 받은 그런 짜증이나 분노를 또 다시 아이들한테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악영향이 물론입니다. 미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나만 독박을 쓴다고 느끼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예. 주변에 뭐 배우자든 또 가까운 누구든 이게 힘든 거를 얘기할 수 있고 이 힘든 걸 알아줄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좀 더 쉽게 견뎌낼 수 있거든요. 뭐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한마디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실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이 대가족이 핵가족이 되면서 예. OECD 국가 중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에서 몇 년 전에 꼴등을 했습니다. 놀랍죠, 한국이. 예. 그게 주변에 그만큼 저희가 핵가족화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기 힘들거든요. 그때 그래도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남이 해주길 기대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또 그 사람의 반응도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니까 네. 오늘 문자 하나 남겨야겠네요. 고생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9372님께서 교수님 따뜻한 반신욕이나 목욕도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목욕이나 그 근육을 스트레스로 뭉친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하는 거는 조금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정한 온도로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기 전에 뜨거운 물은 자제해 주시고. 네. 사우나 가서 스트레스 푼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갈 수도 없으니까. 아직까지. 도움은 안 됩니까? 사우나 스트레스는? 제가 감염 전문은 아니지만, 사우나에서 전파됐다는 보고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네. 무엇보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게 되니까 사우나라는 곳이 조금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5200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편했는데 사람이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우울해지고 몸까지 지칩니다. 혼잣말을 할 수도 없고요. 네네. 말을 많이 하는 것,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겠죠. 이때 누구를 못 만나더라도 꼭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은 늘리셔야 되고요. 이게 마스크라는 게 계속 쓰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뱉으면서 그걸 또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산소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숨 쉴 수 있는 데서는 마스크를 좀 혼자 있거나 할 때는 벗을 수도 있고 야외에서는 그렇게 해야 또 본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금 방역 일선에 투입된 의료진들 이분들도 상당한 육체적 피로, 고통 또 스트레스를 호소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태가 끝나도 이분들은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이제 감염에 대한 재난의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 그래도 훈련받은 의료진들은 상당히 잘 견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본인의 환자를 잃었을 때라든지 또 이제 본인이 어떤
만나는 분들 중에 환자분들 중에 이게 감정 기복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지 예.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이제 피곤이 누적돼가지고 소진됐을 때 이런 것들은 또 우울이나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앞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지금 뭐 트라우마 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챙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고통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울, 분노, 뭐 혐오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하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예. 이때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이 힘든 시기를 서로 믿으면서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4322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네. 받고 마치죠. 교수님, 알 수 없는 미열이 3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혹 스트레스가 원인일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으로도 열이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올라가더라도 일시적입니다. 예. 뭐 미열이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내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답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인 백종호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매주 수요일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두 분, 맛 컬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녕하세요. 안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강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봄 날씨 같았어요. 네. 예.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활약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쵸. 보통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주로 겨울에 일으키는 예. 바이러스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변종이잖아요. 새로 예. 생긴 거여서 꼭 그럴 거냐. 그건 아직 미지수지만 어쨌든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데 봄이 안 오겠으니까. 근데 출래불사춘이다.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지금 날씨는 따뜻해졌습니다만 오늘도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자영업자들은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가고 있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것인지. 우리는 확연히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지금 크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답답한 상황입니다. 코로나하고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사정 때문에 이게 경제하고 싸워야 되는 이 일이 더 큰 싸움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막 움직여야 그래야 돈이 도는데 사실 그 경제라는 것은 돈이 돌아야 이렇게 숨통을 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제 집에서 갇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이 말 그대로 돈은 돌라고 돈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야지 내수 시장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다 올 수도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국민에게 $1,000씩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재난 기본소득을 하자. 그래서 돈을 좀 쓸게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좀 춤이 좋죠.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일단은 재난수당이든 아니면 휴업수당을 2주간 주면서 사회적 거리 둡시다. 잠시 멈춥시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잠시 멈춤을 했지만 구로콜센터에서
집단으로 환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콜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녹즙을 배달해야 되고 끝나고 또 저녁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잠시 멈춥시다. 정말 이건 아닌 거죠. 그러려면은 국가에서 재난수당하고 2주 안에 휴업수당을 줄 테니 우리 멈춰서 집에서 놀고 관계 갖지 맙시다. 일하러 나오지 맙시다. 맞습니다. 이래야지 가능한 거죠. 예. 자, 아까 우리 봄 얘기했는데 봄 하면은 벚꽃이 떠오르고 또 진해 군항제가 떠오르고 하는데 일단 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요. 진해 군항제 오지 마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렸다고 합니다. 군항제 오지 마라 뭐 축제 취소해도 벚꽃은 펴요. 그렇죠. 벚꽃은 피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이 기회다 하고 지금 노려보기도 해요.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사람 없이. 사람 없을 때 가서 이게 사실 진해 군항제를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아주 어릴 때 가고 그 이후로는 안 갔거든요. 이게 군항제가 아니라 거의 사람제.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살짝 이렇게 가볼까. 그래서 요즘 그 잠실에 있는 놀이시설 또 용인에 있는 놀이시설 거기 평상시에 가면 뭐 놀이기구 한번 타려면 줄을 뭐 30분씩 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찬스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도 2주 전에 고창 선운사를 갔어요. 고창 선운사 뒤에가 동백꽃숲이 천년기념물 있잖아요. 이때 봐야지 하고 갔는데 사람들은 없는데 꽃이 아직 안 피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그 의학적으로도 실내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야외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방되어 있는 야외에서는 감염의 우려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감염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여럿이 모여 있는 데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외 활동은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면 떨어져서 다니면 크게 문제가 없어서 햇볕 보면서 운동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산보도 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맞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뭐 일도 요즘 별로 없고 뭐 강의 시장 왔다 닫혔어요. 그래서 낚싯대 들고 저수지로 수로로 이렇게 가끔씩 나가거든요. 사람 없어요. 너무 좋아요. 사람은 없는데 고기는 있던가요? 아직까지 이렇게 물이 차서 고기도 없어요. 그런데 꽝 쳐도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도니까 기운이 이렇게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돌아다니시면. 우리 3부에서 출연하신 경희대 백종우 교수도 햇빛을 쬐면 산책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산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북유럽 쪽에서는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낮에 햇볕 좋을 때 나가시는 거 좋고 하다못해 옥상이라도 가서 사람도 햇볕을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군요. 이게 원래 이제 봄철이 되면 그 모든 만물들이 소생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동물 뭐 식물들은 이제 새싹이 올라오지만은 이게 동물들도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짝짓기 계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그 태양의 고도 위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해가 위로 이렇게 더 올라올 때 그때 그 간대에다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고 기분 좋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뭐 이런 마음들, 그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비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햇볕을 받아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답답한 것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충실하면서도 여유와 재미를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노하우 오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강용주 원장님은 남은 인생의 목표가 무조건 맛있는 거 먹고 힘껏 놀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사회적으로 격리된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못 먹은 시간들이 있어서 아니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먹을 건 먹어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유명 맛집들이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줄을 안 서도 되고 저 줄 서서 먹는 거 질색인데요. 예.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가보고 싶었던 집들 가거든요. 가면 손님 그분들은 죄송한데 어떤 줄 안 서고 먹을 수 있어서 다니는데 엊그저께도 이제 서산에 개심사를 갔어요. 마음이 열리는 절을 갔는데 이 집 괜찮겠다고 갔더니 그 간 데마다 황교익에 죽기 전에 먹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찾아다니군요, 사람들이. 아니, 이 집 맛있겠다. 그러면 가보면, 이 검색. 황교익 써 있으니까? 네. 그게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방송용의 식당들은 사실 제 개인이 기호하고 관련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제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데하고 방송에, 그러니까 제가 나온 방송에서 그 식당이 나왔다는 거하고 무관함을. 그러면 따로요. 황교익만 다니는, 나만 다니는 맛집 따로 거기 좀 해주세요. 그 예전에 그 한 잡지사의 브로그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가장 싫어하는 말이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어디가 맛있어야 하는지 식당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게 그 식당 소개하는 게 제 원래 글쓰기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거북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정말 맛있는 식당들 한번 내가 모아보지 하고 한번 결심을 해서 이렇게 브로그로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잡지사에서 낸 부록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이거 부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아주 귀하게 그 책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으로 많이 거리를 두고 있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14년 동안이나 사회적 거리 혼자서 계셨더라고. 계속 독방에서 면벽수도 해서. 근데 면벽수도를 한다고 해서 꼭 깨달음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법무부 소속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나가면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테고. 예,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부록이 넘어서 이렇게 자꾸 살이 쪄서 지금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겠다.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드시러 돌아다니면서 살이 왜 안 찔까? 따로 뭐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맛있는 건 먹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간을 못 내지 않습니까? 예. 저녁밖에. 그래서 먹고 싶은데 횟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말에만 돌아다니시고 예. 정시면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해결하세요? 병원에서 근처 식당들 돌아가면서 먹죠. 왜냐하면 저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 병원 근처에 식당들이 많은데 우리 병원에 온 환자분 식당만 간다. 안 온 식당은 안 간다. 그래서 조금 맛이 좀 그렇더라도 그분이 내가 명의 아니어도 찾아왔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황교익 선생은 어떻게 이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전 체중 관리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배 나오면 배 나오는 대로 뭐 이렇게. 근데 안 나오셨던데. 그러니까. 저분 많이 나왔어요. 이식가 치고는 안 나왔어요. 예. 그 살이 사실 많이 찐 편이에요. 저 원래 굉장히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다니는 것은 미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미식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들을 다니는 거지. 제가 그 음식이 맛있어서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욕하려고 다니는군요. 그렇죠. 많이 괴로워요. 그 특히 이제 남도 쪽에 이렇게 저는 이제 취재 다닐 때 거의 혼자서 이렇게 많이 다니거든요. 가끔씩 이제 동행자가 있기는 한데 그 전라도 쪽 가면 그 한정식 집들이 유명한 데 많잖아요. 예. 그게는 1인상을 안 팔아요. 최소한 2인, 그리고 한 상,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꼭 먹고 싶어. 그래서 막 사정을 해요. 혼자서 가서. 2인분 그냥 돈 낼게요. 그냥 한 상 차리면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먹으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상 가득 차려놓으면 한 4인분상 정도를 갖다 혼자서 딱 차리려고 한 4-5시간 좀. 한정식 집은 사실 이게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뭐 나가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보통 방 이렇게 해서.
그 별천지 같죠. 한번 이런 거 한번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가서? 네. 요즘 사회적 그렇죠. 거리두기 네. 때문에 그 한정식 집들이 아마 거의 아마 잘 안 모실 거예요. 그게 장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집에 혼자 가셔가지고 딱 한 상 받아서 임금님이나 뭐 양반 대갓집 의 사람처럼 있잖아. 뭐 폼 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돈은 2인분 돈을 지불하고 그렇죠? 다 내죠. 네, 돈 그렇게 다 해서 내고. 혼자서 한번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말씀하셨고 저는 사실은 이 음식 맛있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줄 서서 먹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예. 배가 고파서 먹는 거거든요. 맛있다 맛없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그렇더라고요. 불쌍해 보여. 저 같은 사람도 있지. 불쌍해 보여. 다만 술을 한 잔 먹을 때 그때는 이 안주 너무 좋다. 이 안주 너무 좋다. 뭐 이런 건 있고. 술 마시기 좋은 그렇죠. 그런 음식. 안주들. 이것도 뭐 나름대로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 집 술 안주는 너무 좋다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음식 평론가한테 평론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맛에 맞느냐는 거죠.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인 거죠. 그렇지만 보통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예, 접니다, 저.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주말에 그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월화수목금을 열심히 그렇죠. 진료에 매진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또 뱃살이 나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걷기를 하거든요. 보통 주말에는 한 10km씩 걸어요. 근데 잘 걸어야지 또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 한 4끼, 5끼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4년 동안 법무부 소속으로 있을 때 그 나왔던 음식이 그래도 이렇게 매일 바뀌기는 합니까? 몇 끼는 일식 3찬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죠. 일식 3찬인데요. 구간나의 반찬 3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제철 음식, 제철 생선하잖아요. 교도소는 무조건 제철 생선이에요. 와. 왜냐하면 생선 중에 제철에 나오니 가장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철 때 꽁치철에는 꽁치만 한 달을 먹고요. 그리고 이면수 나오는 철에는 이면수만 한 달을 겨울에는 먹는 거죠. 이면수, 가을에 꽁치. 그래서 제철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게 가격이 제일 싸니까 그렇기도 하고 잘 드시네.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도 제철 거 주는 거죠. 과일도 나옵니까? 제철.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 나옵니까? 그거 이제 저희들이 사서 먹는데요. 사서 따로.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있을 때 만들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물회를 만들어 먹었어요. 안에서? 거기서 오징어 물회를 어떻게. 아니, 이제 오징어를 파는데, 그 오징어를 물에다 불려요.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24시간 정도 불리면 이게 두툼해지잖아요. 그럼 껍질을 벗기고 썰어서 초장을 만들어 먹는데 이게 잘 불리려면 우유에다 담그면 돼요. 근데 이것도 우유를 사서 담글 수 있는 사람하고 맹물에 담글 수 있는 사람하고 격이 다른 거죠. 그럼 훨씬 우유가 부드러워요. 그걸 썰었는데 초장이 없잖아요. 초장은 델몬트 주스에다가 거기다 레모나 씨를 갈아가지고 섞어서 고추장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야, 어쨌든 궁하면 통하는군요. 거기서. 그럼요.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강용주 원장 파렴치범으로 법무부 소속 이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요. 전두환 정권 때 간첩 조작 사건이죠.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잠시 잠깐 10여 년간 법무부 소속으로 계셨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까 한교익 씨가 이제 혼자 여행 가서 전라도 가서 한정식이 관상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 혼자서도 잘 가고 여럿이도 가는데요. 혼자 갈 때는 대부분 어디만 가자라고 해놓고 특별히 지명만 정해놓고 가고 어디를 가야겠다고는 생각 안 하죠. 거기 가서 그냥 되는 대로 다니고 뭘 먹어야 되지? 그럼 지나가다 그러면 신발 많은 집이나 차 많이 세워진 집 가서 먹으면 기본을 하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지나가다가 차 많이 세운 집 있는데 식당 주인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폐차들을 갖다가 먹고 모든 게 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검증하는 건 그런 거예요. 구글을 활용을 하면 구글에 식당 치면 리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별수하고 그다음에 리뷰가 100개 이상인 집
원래 가면 그 요즘 있잖아요. 바이럴 마케팅 다 해가지고 그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방에 가서 여행을 할 경우에 맛있는 식당을 찾는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휴일에는 사실 뭐 근무를 잘 안 하는데 이제 평일에 미리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뭐 부안을 간다 그러면 어디를 부안 군청 그렇죠. 예, 전화를 하는 거죠. 군청이나 시청이나 이런데 이게 거기서 보통 이제 문화 담당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문화 관광 아니요 그쪽 말고 위생계. 위생계가 그 지역의 식당들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 위생계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위생계 직원들은 어디 가서 회식하세요? 그분들이 그 지역의 식당들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뭐 그걸 놓쳤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좀 음식을 좀 맛있게 좋은 식당들을 찾아다닐 법한 직업군들을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뭐 읍내 조그만한 읍 정도 이러면 꼭 약국은 하나 있어요. 그 약국의 약사님들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그 사회적 레벨이며 경제적인 그 조금 나아요. 이제 약국에 가셔가지고 조그만한 거 하나 음료수 하나 사면서 그런 데 엿주는 거죠. 이 동네에서 갈 만한데 어디 있는가. 맛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 열려있는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농협 괜찮아요. 그 농협도 그 앞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말단 직원이라서 월급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외식이 잦을 수는 없어요. 그 뒤쪽 열에 있는 그분들이 사실 많이 아세요. 그래서 농협에 가셔가지고 여기 놀러 왔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서로 막 알려줘요. 왜? 그 농협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그 자기 지역에 온 관광객한테 어떻게 하면 있잖아요. 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할까 이런 열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정보 얻고 이러면 돼요. 그 뭐지 모바일 이거 믿을 거 못 돼요. 강 원장님은 병원이 시장 근처에 있잖아요. 예. 요즘 시장이 굉장히 한산하죠. 그렇죠.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 주변 분들이 그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또 오늘 또 병원 근처 식당을 갔는데 낙지덮밥집인데 일하시는 분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프고 다른 식당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손님이 줄면 어째요? 그냥 휴업수당 80% 받는데 버티고 있으셔야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아니 이런 손님 없는데 하루 이틀이지 한 달 가면은 그냥 우리는 다 그만둘래요 하고 우리가 나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사는 삶의 방식도 이렇게 건강하거든요. 남한테 폐도 안 끼치려고 하고. 근데 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가까이 있는 상점들 가시고 주문해서 시켜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가 남편과 그리고 내 친구와 이웃들과 연결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지금 가족들과는 거리 당기기를 하자. 그게 집에서 있잖아요. 뭐 며칠씩 계속 그 가족끼리 있으면 특히 그 뭐지 그 부부 간에 그렇게 있잖아요. 썩 좋지는 않아요 그게. 그래요. 중국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 또 이야기 듣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부부끼리 해야 돼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